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선경제분석이라는 연구 보고서입니다. 어, 흔히 이 시기 경제가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 보고서는 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성장이 평범한 조선 사람들, 그들의 삶에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거죠. 겉보기에는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실제 생활 수준, 또 불평등 문제,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차별 문제까지 이 자료는 이걸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발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 거시경제 지표, GDP 성장률 같은 것만으로는 식민지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그 1인당 곡물 소비량이나 칼로리 섭취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이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아니, 쌀 생산은 늘었다면서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의 쌀 소비가 줄었다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생산된 미국의 상당량이 일본으로 그냥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보고서에 따르면 1930년대에는 매년 거의 1,000만 석에 달하는 쌀이 일본으로 이출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조구치나 차명수 교수 같은 분들의 연구, 그 국민개정 추계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기 성장률이 좀 과대평가되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조선 전체 평균이라는 게 사실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엄청난 소득 격차를 가려버린다는 거죠. 아, 평균의 함정이군요. 그렇죠. 총량적인 성장이 꼭 조선인 대중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조선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료에서는 농민이나 도시 빈민, 노동자 계층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네, 그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경우 실질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래서 빈곤층, 그러니까 소작으로 겨우 연명하는 세민이나 아예 땅이 없는 국민 같은 극빈층이 급증합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조선인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 이런 빈곤층이었다고 하니까 농촌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할 수 있죠. 3분의 1이요? 정말 심각했네요. 그럼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사람들은 좀 나았을까요? 글쎄요, 도시로 간다고 해서 딱히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농촌을 떠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도시 변두리에 움막 같은 걸 짓고 사는 이른바 토막민이 되었거든요. 아, 토막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경성의 경우에요. 이 토막민 수가 불과 11년 만에 거의 6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도시화가 빈곤을 해결했다기보다는 그냥 빈곤의 장소를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노동자들 역시 대부분 그냥 생존 수준의 임금에 머물렀다고 분석하고요. 단순히 가난의 문제를 넘어서 그 체계적인 민족 차별 문제도 지적한다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업이나 광업 같은 분야를 보면요. 일본인이 숫자는 훨씬 적은데도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특히 1930년대 이후 광업에서는 일본이 생산액의 70%, 많게는 80% 이상을 가져갔다고 하니까요. 와, 70, 80%요? 네. 그리고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 사대를 분석한 게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국장이나 이사 같은 최고위직은 당연히 조선인이 없었고요. 기사 같은 고위 기술직도 1940년에야 겨우 한 명 임명될 정도였으니까요. 승진도 거의 막혀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선인은 아무리 경력이 쌓여도 승진하기가 하늘을 별 따기였죠. 근데 임금차별은 더 심각했습니다. 다른 조건, 학력이나 경력 같은 걸 다 똑같이 맞춰놓고 분석하는 회귀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분석해보니 조선인 고급 기술자가 받는 임금이 같은 조건의 일본인 기술자의 약 55.5%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었군요. 다른 조건이 다 같은데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민족이 뭐냐가 임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던 거죠. 이런 차별을 또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뒷받침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아, 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애초에 조선인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설령 어렵게 같은 학력을 갖췄다고 해도 채용이나 임금에서 또 차별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관립대학 졸업자를 신규 채용할 때 최고급여 표준이 일본인 공원은 130엔인데
조선인공원은 85엔이었어요. 아, 시작부터 다르네요. 그렇죠. 같은 학력인데도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결국 학력차별이라는 게 사실상 민족차별을 교묘하게 유지하는 수단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경제 지표상으로는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다수 조선인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고 그 배경에는 극심한 불평등과 민족 차별이 있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 경제성장이 조선인 대중에게는 개발 없는 개발, 그러니까 성장의 혜택은 없고 부담만 지는 그런 현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근대적인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성장의 과실은 소수의 일본인과 일부 조선인 협력자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는 배제되면서 불평등과 차별만 더 깊어진 겁니다. 오늘 이 분석을 들어보니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제성장이라는 큰 이야기 뒤에 가려진 개인들의 삶, 그리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체적인 성장 지표나 화려한 개발 구호 뒤에 혹시 가려진 불평등이나 소외된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